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성진, 커피 강사 권성진입니다. 이번에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커피 기초 알아보기 제1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에서는 커피는 어떻게 재배되고 가공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커피는 전 세계에서 약 70여 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 생산되는 지역을 우리는 커피존 또는 커피벨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열대 혹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배 지역이 약간 위로 또는 밑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국은 약 70여 개국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륙별로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아프리카 즉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또 부룬디, 루안다 이러한 나라에서 주로 커피가 생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또 베트남, 필리핀, 또 파푸아뉴기니 이러한 나라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과테말라, 또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또 이런 중미 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또 남미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개국에서 커피가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어떠한 조건에서 재배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크게 두 종류의 커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맛과 향이 좋은 커피로 알려져 있고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쌉쌀하고 구수한 맛의 향이 나는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해발 1000m에서 2500m 사이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1000m 미만, 좀 저지대에서 커피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필요한 강수량이 1000에서 1500mm 정도가 필요하고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강수량이 2000mm 이상, 조금 더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 로부스타입니다. 재배 습도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카가 65%, 로부스타는 75% 내외로 마찬가지로 로부스타가 조금 더 습도가 필요한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조량이 중요한데요. 햇볕이 어느 정도 쬐줘야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간 2200에서 2400시간의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또 너무 또 햇볕이 이파리에 너무 강하게 쪼여주게 되면은 잎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쉐이드 그로운이라고 해서 쉐이드 트리 이파리가 큰 바나나 나무와 같이 함께 커피 나무를 심어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쉐이드 그로운을 하는 목적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또한 커피 재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또 토양의 침식과 잡초의 성장을 억제해 주고 또 꽃이 많이 피거나 가지가 마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커피 재배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커피가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 머리처럼 이렇게 싹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커피를 땅에 심었을 때 약 45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새싹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싹이 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다음 사진은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자라난 모습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차양막이 이렇게 한꺼풀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너무 직접적으로 이파리에 닿게 되면은 이파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위에 약간 차양막을 쳐주면서 이렇게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자라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묘목을 야산에 이렇게 옮겨 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지난 커피 나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같이 심겨져 있죠. 이게 바로 바나나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랑 같이 이렇게 함께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년이 지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커피는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데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고 있죠. 꽃잎은 5개 또는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고 이제 3년 차가 되면은 꽃이 피는데 열매를 잘 맺지는 않습니다. 3년 차가 되면 열매는 그 다음 이듬해 4년 차에 되면은 꽃이 피고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지금 커피 체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파랗게 커피 체리가 달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이후에 수확할 때까지 약 7, 8개월이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간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고요.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7,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달 조금 더 걸리죠. 이렇게 파랗게 생도가 달린 상태에서 체리가 달린 상태에서 자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빨갛게 체리가 아주 검붉은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랗게 익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리의 종류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노랗게 익는 체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커피는 이렇게 빨갛게 익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 모은 것이 이렇게 체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체리는 굉장히 당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과육을 한번 씹어 보면은 굉장히 당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딴 이후에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이 체리의 안에 있는 씨앗을 우리가 볶아 먹는 것이 커피이기 때문에 과육을 벗겨내야 되죠. 그런데 이 과육에 있는 과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 과즙이 그냥 말리게 되면은 바로 씨앗으로 침투를 해서 커피가 아주 단맛이 좋고 향이 좋은 커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공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가공 과정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커피 체리를 바로 말리는 것입니다. 물에 씻어서 바로 바닥이나 어떤 베드에 깔아놓고 말리게 되면은 커피 체리가 커피 과육이 점점 마르면서 그 과육이 당분이라든가 이런 맛있는 성분이 커피 씨앗으로 침투를 해서
거기에 좋은 향미들이 커피 씨앗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리는 방법을 우리는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추럴 가공,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 과육을 한번 벗겨낸 후에 발효 과정을 거쳐서 가공하는 방법을 워시드라고 합니다. 워시드 프로세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수확을 했을 때 워시드와 내추럴 두 가지로 우리가 가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 수확된 체리가 있죠. 자, 이렇게 잘 수확한 체리를 또 이렇게 큰 수조에다가 놓고 지금 씻고 있습니다. 씻으면서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있죠. 제거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말리면은 내추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추럴은 바닥에 또는 왼쪽 사진과 같이 베드에다가 깔아서 태양빛을 쏘이게 되면은 이게 바짝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이 12%까지 말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추 말리듯이 이런 식으로 말려주는 것을 내추럴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과육을 한번 벗겨낸 이후에 한 2, 3일 정도 물에 담가둔 상태에서 발효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파치먼트라고 하면은 과육을 벗겨내면은 그 안에 딱딱한 물질이 생두를 한 번 더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치먼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치먼트 상태에서 바닥에 말리는 과정, 이런 가공 과정을 워시드 프로세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워시드 프로세싱.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추럴 프로세싱과 워시드 프로세싱은 크게 두 가지 가공 방법이 있는데, 워시드 프로세싱의 특징은 깨끗이 씻어서 말렸기 때문에 커피 향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또 산미도 좋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내추럴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즙이 씨앗으로 침투해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말렸기 때문에. 따라서 단맛이 좋고 또한 향미가 그 안에 바로 침투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이 좋은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프로세싱, 워시드 프로세싱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건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밖에도 다양한 건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계속 과육을 체리 상태에서 말리는 과정을 내추럴이라고, 내추럴 프로세싱 건조 과정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내추럴 프로세싱에서 건조가 완료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과육이 바짝 마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안에는 지금 파치먼트가 있고 그 안에 생두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바짝 말려준 상태가 수분을 재면은 수분이 약 12% 정도 지금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말려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방앗간, 그러니까 헐링이라고 하는데, 이 방앗간에 가서 한 번 더 이 파치먼트를 벗겨주게 되면은 그 안에 생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면, 자, 워시드 상태는 지금 파치먼트가 이렇게 사진상에 보면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가 있고요. 내추럴인 경우에는 이렇게 과육이 마른 상태가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헐링을 해서 한번 껍질을 벗겨주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마시는 생두가 되는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생두, 즉 커피 콩이 되겠죠. 그린빈이라고 하는 커피 생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피 생두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또 커피 생두에 있는 결점도라든가 또 이물질들이 같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내는 것입니다. 골라내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이 모습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물질들을 골라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게 되면은 우리가 볶아서 마실 수 있는 비로소 이렇게 깨끗한 생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생두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생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생두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져서 사과를 따게 되면은, 사과를 수확하게 되면은 그것을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A급, B급, C급 이렇게 품질을 등급을 매겨서 좋은 사과는 비싸게 팔고 또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두도 마찬가지로 등급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등급을 분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사이즈라고 해서 콩의 크기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이것은 콜롬비아 또는 케냐에서 주로 쓰는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를 재서 예를 들어서 스크린 사이즈 18 이상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콩을 수프리모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는 스크린 사이즈 18 이상 되는 커피를 수프리모, 또 18 미만 되는 것을 엑셀소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케냐 AA, 케냐 A, 케냐 B 이런 식으로, 또 피베리는 PB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크기에 따르는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점도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결점도에 의한 분류는 아까 가공 방법에 있어서 내추럴 프로세싱, 그러니까 내추럴 바로 말리는 것, 바로 말리게 되면은 거기서 과발효된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또 덜 익은 커피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결점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점도가 몇 개가 나오느냐, 한 300g에서 350g의 샘플을 가지고 결점도가 몇 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점도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좋은 커피, 그래서 G1, 그레이드 1, G1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G2, G3, G4 이렇게 그레이드 1 이런 식으로 결점도에 의한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국가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또 파라과이, 쿠바 이런 나라에서 이러한 분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점도에 의한 분류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분류 방법은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발 1000m 이상, 1000m에서 뭐 1200m 사이는 뭐라고 부르자. 1200m에서 1500m, 또 1500m 이상은 또 어떻게 부르자. 이렇게 국가마다 약간 다른 고도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품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고도에 따른 분류,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국가는 멕시코를 비롯해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또 코스타리카, 또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이렇게 중미에서 주로 많이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발 몇 미터에서 생산이 되었느냐, 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품질의 커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미에서는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사이즈에 대해서 크냐 작냐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결점도가 몇 개가 나왔느냐에 대한 방법. 세 번째는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커피 품질을 또한 커피의 그 품질을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된 커피는 또 각각의 이제 그 분류된 그런 커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60kg짜리 지대, 그러니까 백에 이렇게 한 백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겠죠. 포장을 하겠죠. 포장을 한 이후에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고에다가 60kg 백을 이렇게 쭉 쌓아 놓게 됩니다. 이렇게 쭉 쌓아 놓게 되면은 이제 생산 국가에서는 수출이 되겠고 우리 같은 소비 국가에서는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생두가 한 자루 한 자루 백에 넣은 생두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된 생두를 우리는 이제 로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생두를 볶아줘야, 로스팅을 해줘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피를 가공하고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이제 또 로스팅 전문가들이 이 커피를 맛있게 또 향미를 이끌어내서 볶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또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커피 단체에서는 지금 8단계로 이렇게 로스팅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 로스트, 굉장히 밝은 커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나몬 로스트, 다음에 미디엄 로스트, 하이 로스트, 또 시티 로스트, 풀 시티 로스트, 프렌치 로스트, 마지막으로 이탈리안 로스트까지 이렇게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약배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게 볶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갈색, 아주 밝은 갈색이 나고 있죠. 그래서 밝은 갈색이 나게 되면은 약볶음이죠. 약배전한 커피는 주로 신맛과 신향과 신맛이 강하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미디엄 쪽으로 가서 중볶음, 중배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신맛은 점점 연해지면서 단맛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단맛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또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약 시티 로스트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맛인 아메리카노용의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맛은 약해지고 단맛은 좋아지고 또 쓴맛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커피가 시티 로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강하게 볶으면 이제 풀시티 로스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강하게 좀 볶으면 볶을수록 신맛은 점점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단맛은 조금 더 증가하고 또 강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또 쓴맛이 또 강하게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약볶음, 중볶음, 강볶음인데 약볶음으로 가면 갈수록 신맛과 신맛이 많이 나고 중볶음으로 가면 갈수록 단맛과 조화로운 향미가 좋고요. 그 다음에 강볶음으로 가면 갈수록 스모키함과 쓴맛, 그 다음에 탄맛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선호도에 따라서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팅의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70여 개국에서 커피가 생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커피, 브라질에서 생산된 커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커피 이렇게 각각의 생산 국가별 로스팅 방법이 살짝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커피의 밀도와 수분, 이러한 커피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볶음 해주는 약볶음을 해서 적당한 커피가 있고 또 중볶음을 해서 적당한 커피가 있는 반면에 조금 강볶음을 해야 또 향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그런 국가별 커피가 향미가 다 틀리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별 또 생두의 컨디션별 또한 이 생두가 햇콩이냐 올해 생산된 커피냐 아니면은 올드 스크랍 작년에 생산된 커피냐 또 그 이전에 오래된 커피냐에 따라서 이렇게 볶음 정도도 달리 하게 되고 또 볶는 방법에 있어서도 달리 이렇게 볶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약볶음한 커피는 신맛이 주로 난다. 또 중볶음한 커피는 단맛과 여러 가지 향미가 같이 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는 중볶음의 커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강볶음, 강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쓴맛과 탄맛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로스팅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1편으로서 커피가 어떻게 탄생되고 어떤 절차에 걸쳐서 재배가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가공이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커피를 분류하는지 그 다음에 그 분류된 커피를 자루에 백에 담아서 수출입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커피를 수입해서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두를 수입을 해서 다시 로스터가 불을 이용해서 로스팅을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원두 커피까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맛있게 로스팅된 커피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카페에 가게 되면은 뭐 아메리카노부터 해서 뭐 카페 라떼, 카푸치노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을 어떻게 만들면 맛있게 만들게 되는지 또 그 메뉴별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즐기게 되는지 그 메뉴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즐기는 것이 우리가 커피를 좋게 아주 즐겁게 즐기는 방법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1편 커피 알아보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